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오늘은 생각에 관한 생각, 4부 선택을 시작하는 동영상인데요. 4부 선택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떤 틀로 짜여졌는가에 따라서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을 낸다거나 아니면 위험 회피를 하거나 위험 추구를 하거나의 차이가 사실하고는 무관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같은 객관적인 결과인데 구성에 따라서 선호도가 역전된다던가 이런 식의 오류, 그런 편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에서 3개에 해당하는 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데니얼 카너먼이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이 데니얼 카너먼이 연구한 거의 이제 쫙 총정리, 총망라한 책 같이 느껴진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잖아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 바로 26장, 이번 영상에서 다룰 전망이론을 가지고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꽤 재미있는 리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누이의 오류. 이분이 70년 어느 날에 어떤 논문을 본 거예요. 그 논문의 첫 번째 장을 이 첫 번째 문장이 요거였는데 경제 이론에서 행위자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며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논문 문장을 읽고 되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데니얼 카너먼이 내내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 게 사람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되게 편향돼 있다. 바이어스에 되게 취약하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는데 이 당시 아마 70년 요때는 1, 2에 대해서 딱 논리가 서 있을 때는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계속 생각해 왔던 게 연구해 왔던 게 그거였잖아요. 근데 경제 쪽 바운더리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위자는 합리적이다. 취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게 원칙처럼 얘기되어 있었던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아모스라는 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같이 했는데 우리 다음 주제는 의사결정에 대한 걸로 하기로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요. 이 당시 합리적 행위에 대한 모델의 기초가 된 이론이 기대 효용 이론이었었는데 기대 효용 이론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전망 이론이에요. 전망 이론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대 효용 이론을 탈피했고 그게 바로 현실을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에 탈피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전망 이론에 대해서 가기 전에 베르누이의 오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베르누이의 오류는 베르누이의 이론이 기대 효용 이론에 맞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망 이론은 선택에 관련된 10가지 정도 사실을 알아내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게 이제 전망 이론이고 그 10개의 사실 중에 몇 개는 그 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론이었던 기대 효용 이론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사실을 알아내게 된 거죠. 정신물리학이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논한 내용이 정신물리학인데 정신의 주관적인 수량하고 물질계의 객관적인 수량이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물리학이고요. 이분 페이너가 말한 게 이제 이 페이너가 정신물리학을 이제 주창한 사람인데 이 페이너의 100년 정도 앞서서 연구한 사람이 베르누이였고 이 베르누이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부분이 오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금액 가치가 아닌 결과의 심리 가치, 다른 말로 하면 효용을 기초로 한다라는 것이 이제 베르누이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줄어들 때 위험을 회피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르누이가 이런 식으로 효용 가치를 정리를 했어요. 이거 되게 놀라운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100만 단위인데 부가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추가로 100만 달러가 늘 때는 효용이 100에서 30이 된다라고 친다면 9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똑같이 100만 달러가 늘었는데 이때는 효용이 4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100만 달러를 받을 가능성과 700만 달러를 받을 가능성이 똑같이 50%라고 했을 때 그래서 효용을 계산해 본다면 100만 달러의 효용은 10이라서 10 곱하기 0.5 그리고 700만 달러 받을 때의 효용은 84라서 84 곱하기 0.5 해서 결국에 효용이 47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400만 달러를 무조건 받는다라고 치면 효용이 60이라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너 100만 달러 받거나 700만 달러를 받을래? 50대 50 가능성이야. 요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400만 달러 무조건 받을래? 라고 할 때 이게 그냥 가치를 100만 달러의 50%, 700만 달러의 50%로 계산할 게 아니라 이 효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400만 달러 무조건 받는 걸 선택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원래는 이 100만 달러와 700만 달러를 계산을 50대 50으로 계산하면 500만 더하기 350만 하면 450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로 계산하면 이 돈을 가치를 가지고 계산하면 450만 달러 대 400만 달러. 사람들이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금액 가치가 아니라 효용 가치로 계산을 한다면 효용은 47. 금액으로 계산하면 450만 달러지만 효용은 47이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400만 달러지만 효용은 6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이 앞에가 더 크고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게 올바른데 사람들이 400만 달러를 선택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금액이 아닌 효용 가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47대 60, 이 400만 무조건 받을 때의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낸 게 베르누이예요. 이 베르누이의 이 표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 되게 놀랍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1300년 때 이 표를 만드신 거거든요.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베르누이 이론이 굉장히 놀랍긴 한데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중거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만 계산했다라는 건데 사실 실제로 보면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변해온 과정에도 좌우됨이 무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잭이란 사람하고 찌라는 사람의 부가 500만 달러로 똑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잭은 100만 달러밖에 없었는데 오늘 500만 달러가 된 거고 어제 질은 900만 달러가 있었는데 오늘 500만 달러가 된 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둘은 똑같이 행복할까?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 질이 900만 달러 있었는데 오늘 500만 달러 됐으면 되게 슬퍼야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 그대로만을 따져서는 계산이 틀리다라는 거가 바로 이 베르누이 이론의 오류라는 거예요. 베르누이 이론은 현재 상태에서의 그 앞으로의 효용에 대한 것만 계산해 왔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예는 앤서니의 현재분은 100만 달러고 베티의 현재분은 400만 달러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도박을 한다라고 치는 거죠. A랑 B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A는 현재 불을 걸고 도박을 하는데 100만 달러 받기 혹은 400만 달러 받기가 50대 50 확률이라고 본다면 요걸 계산해 보면 250만 달러거든요. 그리고 B는 현재 불을 다 걸고 무조건 200만 달러를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주제예요. 이때 앤서니 기준으로 두면 죄송합니다. 앤서니 기준으로 두면 A를 선택할 경우는 못해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100만이 나와도 지금 현재 부가 100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그대로고 만약에 B 같은 경우는 무조건 2배가 되는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베티 같은 경우는 A라고 쳤을 때 최상의 경우에도 현재 그대로 B를 선택하면 무조건 200만 달러 반 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앤서니 같은 경우는 아마도 200만 달러를 무조건 2배 되는 200만 달러 선택하지 않을까? A를 선택하면 반반 확률인데 그대로이지만 그대로일 확률도 있잖아요. 그런데 B를 선택하면 무조건 2배 되거든요. 그래서 앤서니는 B를 선택할 확률이 꽤 높죠. 그런데 베티 경우를 보면 베티는 A 경우는 최상의 경우가 그대로고 B의 경우는 무조건 반 땅인 거예요. 그러면 베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 땅인 것보다 그래도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A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 손해가 나면 더 많은 손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A에 더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 그 준거점에 따라서 선택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베르누이 이론에서는 이걸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준거점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르누이의 이론에서의 오류다. 그래서 효용은 부의 상태보다 부의 변화에 달렸다라는 말은 이전에 이 얘기를 한 학자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이 데니얼 카너먼은 이 부분에 보고 이거다. 부의 변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효용 이론에 있어서 이익 효용은 두 가지 부의 상태를 놓고 효용을 비교를 하는데 손실 효용은 그러니까 효용 이론 여기서 말한 기대 효용 이론 말이죠. 기존의 베이스 이론이 되었던 기대 효용에서는 이익일 경우는 두 가지 부의 상태를 놓고 효용을 비교하는데 손실일 경우에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다르지 이익이나 손실이나 별로 차이 없다라고 다뤄왔었어요. 기존의 효용 이론에서. 하지만 진실은 500달러 잃었을 때의 비효용하고 500달러 얻었을 때의 효용하고를 비교했을 때 잃었을 때 비효용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끼면서 같이 연구를 계속해온 아모스가 우리 그러면 손실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고점의 중요성을 두고 이 손실이란 것에 포커싱을 두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하나, 둘 이렇게 모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 거예요. 세 번째 문제, 1번, 2번 문제는 책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3번은 이런 거예요. 1000달러를 받고 일단 1000달러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50% 확률로 1000달러를 받거나 무조건 500을 받거나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1000달러를 더 받거나 아니면 0달러를 받거나를 선택하거나 무조건 500달러를 받는 선택하거나 인 거죠. 그럼 문제 4. 이 케이스는 2000달러 일단 받아요. 그 다음에 50% 확률로 1000달러를 잃거나 무조건 500달러를 잃거나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무조건 $500를 받으면 $1,500 되는 거죠. 무조건 $500를 잃으면 $1,500 되는 거죠. 그리고 50% 확률로 1,000달러 받는 거는 빵이면 $1,000 그대로죠. 그리고 50% 확률로 1,000 더 받으면 $2,000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50% 확률로 $1,000 잃으면 $1,000 되는 거죠. $0 잃으면 $2,000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문제 3과 문제 4는 결론적으로는 결과는 다 똑같아요. 3번, 4번이. 그런데 여기서 다르게 세팅해 놓은 게 잃는 문제냐, 얻는 문제냐가 다르게 세팅된 거예요. 굉장히 묘하게 문제를 선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 3번 경우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500를 받는 걸 선택해요. 무조건 $500를 받으니까. 근데 문제 4번일 경우에는 무조건 $500 잃는 거 선택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요 도박을 해요. $1,000를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매우 신기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잃는 거, 손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진짜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500을 이때는 무조건 500을 손해받기가 싫은 거예요. 빵을 잃을 수 있는 거에 도박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이득 얻는 부분에서는 무조건 500 얻는 요걸 무조건 선택하게 되는 거죠. 거의 100%가 요걸 선택하게 돼요. 예, 사람의 이 묘한 감정, 손실을 너무 싫어하는 요 감정을 알 수 있는 실험이 되겠어요. 그리고 전망이론의 3가지 인지적 특징이 있는데 전망이론이 되게 강력하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평가는 중립적 중거점과의 비교해서 나온다. 이게 중립적 중거점이 어떤 거냐면 찬물하고 실온의 물하고 더운 물 있을 때 손을 이렇게 넣어보는 실험 있잖아요. 요런 것이 바로 중립적 중거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평가는 요 중심점 이거와 비교해서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민감성이 감소되는 원칙. 감각과 부의 변화, 감각의 변화나 부의 변화 모두 이거에 적용이 되는데요. $100에서 $200 되는 거하고 $900에서 $1,000 되는 거 이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긴 2배가 된 건데 이건 조금 늘은 거거든요. 이런 민감성 감소 원칙을 인지적 특징으로 다루는 게 또 하나의 전망이론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손실 회피를 되게 강하게 다룬 것. 이것 또한 전망이론에서 다룬 인지적 특징 중에 하나예요. 손실이 이익보다 커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진화의 역사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진화는 위협을 기회보다 크게 받기 때문에 생물이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었다. 거기에 유리했다라는 것 때문에 손실을 이익보다 크게 보는 게 인간의 당연한 진화적으로 선택되어 온 특징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의 가치를 지배하는 3가지 원칙에 대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책의 148페이지에 그 그래프가 있는데요. 요게 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건 이득이거든요. 이득이 처음 빵에서 100으로 갈 때 느끼는 심리적 가치는 요만큼 증가하고 100에서 200으로 갈 때는 요만큼 증가하고 또 더 이후로 갈 때는 그 민감도가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손실로 갈 때는 똑같이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으로 볼 때 이익으로 봤을 땐 요만큼 갔는데 손실로 갔을 때는 이만큼 가요. 3단위 정도 가죠. 이익으로 갔을 때는 1.5단위 정도 가는데 손실로 갔을 때는 3단위 정도 심리적으로 손해를 느껴요. 그리고 100에서 200, 손실로 갔을 때 100에서 200 갔을 때 역시나
이익으로 갔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 손실의 그 민감도가 줄어들고 더 많이 갈수록 민감도가 더더더더 줄어들고요. 근데 이익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게 심리적 가치가 계속 늘지 않아요. 거의 수렴하거든요. 평행하게. 근데 손해로 갔을 땐 그게 수렴하지는 않아요. 손해로 갔을 때는 점점 더 그래도 심리적 가치가 커지기는 해요. 민감도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게 바로 전망 이론에서 그려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데니얼 카너만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망 이론이 뭔가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그 깃발에 이 그래프를 새기고 싶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손실 회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본다면 동전 앞면이 나오면 150달러를 주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100달러를 잃어. 그럼 이거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거에서 150달러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선택 별로 안 해요. 150달러 얻는 것보다 100달러 잃는 게 되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바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손실 회피율을 측정하려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렇다면 얼마를 딴다면 150달러 잃을 만해. 그러니까 150달러 잃는 거에 상응하는 그 이득 얼마쯤 하면은 이 동전 앞뒤 던지는 도박을 할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00달러 정도를 말해요. 1.5배에서 2.5배 정도를 말하게 돼요. 손실하는 금액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손실 회피의 그 비율이 1.5배에서 2.5배 정도 된다. 그래서 나의 손실 회피에 대한 그 가치를 따져보자면 이런 거에서 이제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150달러, 100달러와 다르게 또 이거를 더 큰 금액이 되면 훨씬 이게 또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동전 던지기로 150이 아니라 10달러를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어. 잃을 수 있어. 그럼 얼마면 할래? 라고 물어보면 10달러 잃을 수 있는데 반대 앞면, 뒷면에 다른 면에는 얼마 걸을래? 라고 했을 때랑 500달러 잃을 수도 있어. 얼마면 할래? 라고 했을 때 얼마면 할까요? 1000달러. 2000달러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니면 2000달러를 잃을 수 있어. 이게 200만 원 정도라고 친다면 200만 원 잃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얼마면 할래? 이거를 400만 원이면 200만 원 잃는 거 하시겠어요? 더 높이 걸 것 같죠? 1000만 원 정도 번다 라고 하면 200만 원 잃는 거 도박하시겠어요? 더 높이고 싶기도 하죠. 200만 원 정도를 잃는다면 한 2천만 원? 한 10배 정도 걸고 싶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전 재산 잃을 수도 있어. 그럼 얼마면 할래? 라고 할 때는 이거는 걸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실 회피에 있어서는 이게 금액이 크면 커질수록 그 손실 회피의 율이 훨씬 더 비율이 커지기도 한다. 이게 바로 손실 회피의 특이한 특성이고요. 그래서 전망 이론의 핵심 통찰력은 이익하고 손실을 비교할 때 손실 회피의 성향 탓에 위험을 극도로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게 전망 이론에서 찾아낸 통찰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래프 봤을 때 플러스 200하고 마이너스 200 보면 이 플러스 200하고 마이너스 200 보면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난다. 플러스 200은 2.5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200 보면 4가 좀 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통찰력은 전망이론의 핵심 통찰력은 확실한 손실하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보다는 큰 손실이 있을 때 민감성 감소하는 성향 탓에 위험 부담이 있는 선택을 해요. 확실한 적당한 손실과
확실치는 않지만 그보다 큰 손실이 있을 때 이 확실치 않은 거에다가 희망을 걸고 이 도박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래프 마이너스 200 넘어가면서 이 기울기가 감소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전에 어떤 거냐? 요런 거. 확률로 1000을 잃거나 아니면 안 잃거나 50% 확률로 하고 무조건 500 잃거나 일 때 사람들이 무조건 500 잃거나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1000을 잃을 50% 확률로 1000을 잃을 수도 있지만 50% 확률로 하나도 안 잃을 수도 있는 이거에다가 건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망이론 네 번째 보면 전망이론은 그래서 준거점의 가치가 0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전망이론의 특성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요번 페이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망이론도 역시 허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A, B, C가 있다라고 쳐봐요. A는 100만 달러 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B는 12달러 딸 확률이 90%고 0원을 딸 확률이 10%예요. 그럼 A와 B를 기준으로 두 개를 비교한다면 0원이 될 확률 0원이 될 확률이 비슷하게 느껴져요. 100만 달러를 따거나 아니거나 12달러 따거나 아니거나 그래서 아니거나 그러니까 이 도박을 했지만 실패하는 그 0원을 얻을 거가 비슷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C를 보면 100만 달러를 딸 확률이 90%, 100만 달러를 딸 확률이 90%예요. 근데 0원을 딸 확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만약에 그래서 C를 만약에 도전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실패해서 10% 확률로 실패했을 때 빵원을 땄다고 한다면 이 B 케이스 있잖아요. 12달러 딸 확률 90, 0원을 딸 확률 10, 100만 달러 확률 90, 0원을 딸 확률 10일 때 이 0원이 B 케이스와 C 케이스의 이 0원, 실패 10% 확률로 졌을 때 0원을 얻는 게 똑같냐? 왠지 100만 달러 C 케이스에 도전했는데 0원을 땄을 때 더 뭔가 잃은 것 같다라는 거죠. 준거점의 가치가 둘 다 똑같이 0원인데 이 0원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이득을 100만 달러를 얻을 확률이 90%나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새 준거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0원일 경우에 실망하는 거죠. 사실 얻은 게 없을 뿐인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미리 너 월급 올려줄게 라고 얘기를 미리 해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선 구두로만 약속한 거예요. 그래 놓고선 임금 인상이 없었어. 그러면 사실 나는 그대로인데도 뭔가 손해본 것 같아요. 실망. 이게 바로 전망이론의 사각지대예요. 준거점을 계산하긴 했어요. 이 위에서 베르누이가 생각한 게 바로 기대효용 이론이었잖아요. 기대효용 이론은 준거점이라는 거를 반영하지 않은 게 허점이었죠. 근데 전망 이론에서는 준거점을 반영한 게 바로 베르누이 이론 그리고 효용 이론을 넘어서게 된 훌륭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망 이론에도 허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망, 후회를 다루지 못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이 또 이 실망과 후회를 또 다루기도 했었어요. 이 부분을 다룬 결정, 판단 모델도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 모델들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효용 이론에 비해서 전망 이론이 더 복잡하잖아요. 준거점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전망 이론은. 바로 이 손실,
손실 회피, 이익 대비 손실, 그리고 확실한 손실과 확실치는 않지만 그보다 큰 손실, 이거를 다뤄주는 데 있어서 전망이론이 확실히 효용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실망과 후회를 다루는 그런 결정 모델들은 훨씬 이것보다 또 한 단계 더 복잡하겠죠. 근데 그 복잡성 대비 효과성은 그 정도 있진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망 이론은 굉장히 이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실망과 후회를 다룬 이론은 그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전망 이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27장 소유 효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장은 소유 효과는 이 부분이에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요. 만족도가 동등한 효용이 같은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에요. 예를 들면 소득하고 휴가수, 휴가일수가 효용이 같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A랑 B랑 소득이 이만큼이고 소득이 이만큼 많고 3단위 정도 있고, 그리고 여가는 1.2 정도 되는 거,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요 가치랑 그다음 소득이 1 정도 되고 여가는 3.7 정도 되는 거, 이거가 같은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이 선은 어떤 위에 있던 간에 똑같다 라고 보는 게 바로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 무차별 곡선이 이전에는 통용되어 있었어요. 어디나 똑같다라고. 어떤 걸 선택하든 똑같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는 별로 차이가 없다. 여기서 이동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든다. 라고 하는 게 이전의 이론이었었는데, 이 무차별 곡선에서도 데니얼 카너먼이 지적한 부분은 중거점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가 요 A랑 요 B, 과거가 없다면 동일한 거 맞지만 과거에서 변해온 것이라면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주장은 이거는 가치가 똑같기 때문에, 가치가 똑같은 두 가지 재화의 조합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아무런 부담 없이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해 왔었는데, 이 전망 이론, 잃고 싶지 않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손실 회피를 다뤄본 이 데니얼 카너먼이 이 무차별 곡선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눈에 띈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 변한 것이라면 이동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1번에서 출발했다고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득도 여가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득은 이쪽으로 A로 가는 경우는 여가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면서 소득이 확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걸로 선택할래? 그리고 아니면 소득은 그대로인데 여가가 확 뛰는 거죠. 그래서 A로 가는 선택과 B로 가는 선택을 쌍둥이한테 너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해서 이제 뭔가 모든 것의 가치를 똑같이 두는 비슷한 쌍둥이한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A랑 B 비슷한데?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위바위보해서 그냥 한 명은 A, 한 명은 B를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A랑 B 상태에서 충분히 적응하게 한 다음에 둘이 바꿀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때는 1에서 선택할 때는 두 개가 다를 바 없어갖고 그냥 가위바위보를 해서 정했는데, 이미 여기에 적응된 후에는 이걸 바꾸고 싶지 않아 하게 되는 거예요. 소득을 이만큼 줄이는 거. 물론 여가일수가 늘긴 하지만 소득을 이만큼 줄이는 거,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B에 있는 사람은 물론 소득도 늘게 되지만 여가일수를 이만큼 줄이는 거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변한 것이라면 과거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 변화의 불이익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선호하는 편향이 생긴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소유 효과가 나오는데요.
콘서트 표 같은 경우에 매진된 콘서트 표 같은 경우에 팔래, 살래한 가격이 다르게 된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콘서트 표가 있을 때 이미 매진됐어요. 네가 얼마면 살래라고 했을 때 $500까지는 낼래라고 하는데 없는 사람의 경우에, 그런데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3,000 이하로는 안 팔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표인데. 그래서 중거점은 소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중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했으면 포기하는 고통이 손실 회피, 안 했으면 소유하지 않았을 때 얻는 기쁨에 대비해서 엄청 큰 거죠. $500와 $3,000, 6배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 손실 회피의 그 강력함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전망 이론을 적용하면서, 이게 바로 전망 이론을 적용한 부분이죠. 적용하면서 행동 경제학의 발달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니얼 카너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전망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유효과 두 번째, 돈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 표, 어떤 팬이 콘서트 표를 산 거와 달리, 예를 들어서 상인이 돈을 받고 신발을 팔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돈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을 포기하는 상인. 이 사람도 똑같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포기했죠. 그런데 입장권을 팔거나 팔지 않는 팬을 비교를 해본다면 틀린 거죠. 이 팬은 입장권을 안 팔려고 3,000불까지나 받기 전엔 안 팔아 라고 하는데, 상인은 얼마에 되게 속 시원하게 팔아버려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뭔가를 파는 건데, 돈 받고 파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상인한테의 신발은 교환하려고 소유했던 썸띵이다. 팬회사의 입장권은 사용하려고 소유했던 썸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것과 사용하려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한 번은 실험 경제학자 버넌 스미스라고 한 토큰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재미난 실험이에요. 화폐 대용으로 토큰들을 나눠줘요. 실험자한테 토큰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말을 할 때, 나눠주면서 말해줄 때 어떤 사람한테는 너의 토큰은 나중에 한 토큰당 $1로 바꿔줄게 라고 말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너 토큰 나중에 $5로 바꿔줄게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10로 바꿔줄게, 최종적으로 남은 토큰 $10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시작해요. 어떤 방에다가 이 사람들 딱 나눠주고 알아서 교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로 바꿔줄게 라고 한 사람은 $1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만 있다면 그냥 바꾸겠죠, 토큰을. 토큰을 $5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5보다도 더 싸게 살 수만 있으면 토큰을 막 사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1로 바꿔줄게 한 사람은 $2 정도에 $5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 막 팔리겠죠, 토큰이. 그리고 $5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10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한테 $5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6에 막 팔겠죠. $6, $7에 팔겠죠. 그리고 나중에 $10의 토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10 이하이기만 하면 토큰을 사들이겠죠. 왜냐면 나중에 실험이 끝나면 토큰 하나당 $10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경제 이론하고 일치하게 이 횟수 같은 게 이제 경제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교환 횟수 같은 게 있는데, 팔고 팔아서 결국에는 가장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로 토큰이 다 모여요. 몽땅 다 팔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토큰 실험이에요. 근데 이 토큰 실험을 보고 이 데니얼 카너먼이 대학 머그컵
대학 로고가 박혀있는 머그컵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판매자, 구매자로 반반 나눠서 판매자한테 머그컵을 쫙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구매자한테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이 판매자한테는 너 팔 수도 있지만 네가 가지고 갈 수도 있어 라고 옵션을 준 거죠. 그러면 이 판매자는 이제는 이게 토큰하고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용하려고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 실험에서는 경제 이론하고 일치하는 판매 횟수 같은 계산이 딱 나왔는데 이 대학 머그컵 실험에서는 경제 이론의 거래 횟수의 절반 이하의 거래가 나왔다라고 해요. 이게 교환하려고 소유하는 컵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용하려고 소유하는 컵이 되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판매자와 선택자와 구매자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을 만들어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판매자는 컵을 준 다음에 너 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으로 바꿔가거나 할 수 있어. 돈으로 바꿔가려면 얼마면 돈으로 바꿔갈래? 라고 물어본 거죠. 판매자한테. 컵을 가지거나 아니면 컵을 가져가지 말고 돈으로 가져가거나.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컵을 진짜 준 거예요. 손으로 딱 소유하도록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돈으로 바꿔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컵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으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7 정도 준다면 내가 컵 안 가져가고 돈으로 가져갈게요 라고 선택을 해요. 근데 선택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택자도 이 실험에다 투입을 했는데 선택자는 그냥 컵을 미리 주진 않았어요. 미리 주진 않았고 마지막에 컵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너 컵을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돈으로 가져가도 돼 라고 했더니 이 선택자는 돈으로 가져가는 걸 선택할 경우에 3.12달러, 3달러 정도를 컵의 가치로 매긴 거죠. 컵을 가져가거나 돈을 가져가거나 했을 때 3달러 정도의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컵의 가치를 3달러 정도로 매긴 거죠. 이 판매자와 선택자를 비교해 보면 판매자는 컵을 일단 줘요. 그리고 컵을 도로 내놓거나 아니면 돈으로 가져가거나 이 컵의 가치를 7달러로 매긴 거예요. 사실 판매자랑 선택자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컵 가져가거나 돈 가져가거나예요. 근데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컵을 매기는데 가치를. 이게 바로 손실 회피 때문인 거죠. 이미 한번 컵을 줬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뺏기기 싫어서 2배 이상 가치를 매겨버린 거죠. 그 다음 구매자는 무료가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고 돈을 도로 받는 게 아니고 컵을 너 컵 네 돈 내고 살 수 있어. 아니 안 사거나 할 때 얼마 내고 살래? 라고 할 때 2.87달러를 불러요. 이때 선택자랑 구매자를 비교해 봅시다. 선택자는 돈을 무료로 컵을 가져가거나 돈을 가져가고 나기 때문에 컵을 돈을 받는 입장인 거죠. 무료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매자는 내 돈을 내고 산 거예요. 그런데 내 돈을 2.87달러를 내고도 손실로 안 본다라는 뜻인 거죠. 돈을 내겠다라는 거니까.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낸다라는 사람이 2.87달러를 내고 이 컵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선택자랑 구매자의 이 가치 매긴 게 별로 차이가 안 나요. 3.12달러와 2.87달러로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상황인 거죠. 이런 실험이 바로 대학 머그컵 실험이었고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 얼마로 매겼을 때 손해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준 다음 뺐을 때는 얼마나 크게 손해로 여기느냐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주어질 때는, 물건을 줄 때는 이게 내가 소유하려는, 사용하려는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손실 회피의 영향력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 야구 카드 거래들 하잖아요. 미국에는 이게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야구 카드가 팔리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포켓몬 카드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돈을 내고 카드를 사는 케이스를 볼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 경제학자가 또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카드 거래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해봤는데,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카드 거래자는 카드를 안 팔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면 이게 내 거 같거든요. 이게 야구 카드가 단순히 거래하는 그런, 매개체가 아니라 코인 같은 게 아니고 카드가 소유물처럼 내 거, 나의 수집품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 초보자는 카드를 안 팔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카드 거래한 경험이 늘면 늘수록 안 팔려고 하는 경향이 사라진다라고요. 그리고 요거를 딱 볼 수 있는 또 예가 야구 카드 거래소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작위로 선물을 줬어요. 똑같은 가치에 컵이랑 초콜릿을 줬는데 처음에 이렇게 무작위로 선물을 쫙 뿌려요. 이 사람 컵, 이 사람 초콜릿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랜덤으로 준 거죠. 거래 초보자, 그러고 나서 쫙 준 다음에, 준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컵하고 초콜릿 바꿀 수 있어요. 사실 바꾸실 분은 바꿔가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구카드 거래 초보자는 18% 정도만 다른 걸로 바꿔갔는데 야구카드 거래 경력자는 48%가 바꿔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걸로 손쉽게 바꿔갔다는 거죠. 근데 초보는 역시나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가진 거를 포기하려는 손실 회피 영향력이 되게 크게 적용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 효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의 3가지, 베르누이 오류, 전망 이론, 소유 효과 요 3가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그 다음 3개 정도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